저는 이제 하락으로 가는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 많지 않습니다. 하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요인이 있는데 미분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질 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네. 소장님께서 보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하락으로 가는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하락으로 갈 거라고 좀 보시는구나. 네네.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실패했던 굉장히 많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 효과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수요가 만약에 100이 있다면 규제 후 누적 효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매수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을 하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요 매수 주체로 나타났었는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0년 말과 21년 초쯤에 대량 거래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대부분이 다 거래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매수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월부터 이제 거래 절벽 진짜로. 예. 근데 뭐 3월 조금 늘고 4월 조금 늘었는데 그것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도 거래 절벽 수준이죠. 뭐 2월 달보다 많이 늘었지만 거의 거래 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가 일단은 없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요인이 있는데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 하면은 뭐 절대 안 난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올 초부터 벌써 이제 경기도권에서 지금 여러 현장이 미분양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시간에 그게 한두 현장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던 게.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나 청약 시장을 보면 불과 한 2년 전 뭐 이 정도만 돌아가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경쟁률이 점점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미계약분이 나타나고 미분양이 나타나고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경기도권역에서는 미분양이라는 안 팔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누적될 가능성이 많고요. 서울에도 미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럼 매수자들은 굳이 이제 영끌 아니면 공포 수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게 없어야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지금 다급한 마음에 막 쫓아가서 사는데 살 게 많아지잖아요. 미분양도 있고 매도 매물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수요를 뒤로 미뤄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지켜보고 가격 올라가나 보자. 그리고 안 올라가면 안 사는 거예요. 아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게 이제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상승 요인인데 지금 그분들이 어떤 전제라는 거를 생략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강하게 활성화시킬 거다라는 그 전제가 지금 깔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아니, 일기 신도시도 지금 막 특별법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강하게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최근에 이제 말하는 기조를 보면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천히 하겠다.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을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가 시장을 이제 대할 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전략과 전술이라는 건 이제 전략은 약간 큰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정부로 치자면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전략은 뭐냐? 시장 안정화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항상 전제로 까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목표는 시장 안정화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전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정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략이라는 거는 방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방법을 규제 완화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먹히는 방향이 안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목표는 전략, 시장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A라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면 B 쪽으로 선회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규제 완화라는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택한 건데 니네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거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지금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약이라는 거는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언제 지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지키느냐, 임기 말쯤에 지키느냐, 아니면 중간쯤에 지키느냐. 예, 언제 해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속도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공약은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것과 2년 뒤에 하는 것과 5년 뒤에 하는 거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네.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나면 다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네. 이제 정부가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 이게 네. 개선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항상 제가 전제라는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지금 뭐냐면 분양가 상승 등식으로 집값 상승을 지금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네. 당연히 집값이 왜 상승하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분양가가 비싸도 잘 팔렸거든요. 이게 비싼 게 잘 팔리면 여기에 있던 집이 싼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가지고 잘 팔렸어. 그러면 이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건데 여기에는 빠진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비싼데 잘 팔렸을 때. 근데 만약에 안 팔린다라면 이거를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난 현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권역이나 서울에서 어떤 분양 현장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어떤 현장은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냐 안 되었냐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올라간 것들은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입지도 있잖아요. 네, 입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서 네. 1억 5천짜리 분양을 해보세요. 네. 그게 팔릴까요? 평당 1억 5천. 그렇죠. 글쎄요. 33평이 45억, 50억이에요. 그러면 망설여야죠. 일단 대출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양하는 물건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분양가 올라가면 집값 올라간다라는 등식을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상승장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비싼 분양가로 분양한 것들이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턴을 했어요. 작년 말부터 지금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면 조정,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락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승을 멈췄단 말이에요. 상승을 멈춘 상황에서는 이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승 요인은 이제 하락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공급 부족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있고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이제 집값 지금 정체기가 있는데 네. 이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사려고 이제 나서시는 분들이 있으니 네. 예전처럼 이렇게 뭐 영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공급 부족인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안 사려는 지금 뭐 예. 관망세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부족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또 틀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상황은 뭐예요?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했죠. 네네. 매수자가 원래 수요자가 10명인데 수요자가 지금 2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죠. 여기에서 뭐 늘어난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네. 여기 입주 물량이라는 건 하나도 끼어 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사라지면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닌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시장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네. 다시 또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공약 사항 그러니까 아닌가요? 공약이지만 네. 제가 아까도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시장 안정화. 예, 예. 안정화의 기조 안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이게 있어요. 자, 대출 규제는 뭐가 있냐면 LTV, DSR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금리까지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큰 기조로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풀어주는 거는 LTV를 풀어주는 거예요. LTV를 풀어준다는 거는 이제 집값 대비 몇 퍼센트.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30%면 3억까지, 40%면 4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벌고 있는 소득, 월급 대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LTV가 늘어나면 이제 이자 부담도 늘어나겠죠. 네네.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DSR도 풀어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LTV는 풀어줬어요. 근데 DSR은 안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주면 상승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DSR을 안 풀어줬을까? 뭐냐면 전략, 집값 안정화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상승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풀어주면 상승한다. 근데 대출을 어떤 걸 풀어주고 어떤 걸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출을 풀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대출이 1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을 받게 해줬어요. 근데 이걸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받을까? 이걸 잘 고민해 봐야죠.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데 1억 받을 때 옛날에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배 올라가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을 받으면 이제 150만 원, 100, 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걸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막 받을까? 예,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 상승이다. 이런 등식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맞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맞는 등식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부도 이제 하향 안정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부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자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확 꺾이는 거는 정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상태의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그 수준에서 이제 맞추지 않을까 이런 네네. 예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락 기조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정부 마음대로 정부가 완전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문재인 정부도 실제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하락 안정화를 위해서 잡잖아요. 네. 그럼 하락 안정화가 유지가 되느냐? 안 돼요. 네,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자들이 지금은 조금이라도 사고 있죠. 네, 네. 미분양이 생기면 진짜 아예 안 사요. 미분양을 경험해 본 분과 안 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네. 샤넬백이 난리 났을 때 네. 서로 사려고 난리였잖아요. 네. 줄 서서 사고. 네. 근데 지금 줄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게 뭐냐면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약간 투기 시장처럼 변해갈 때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서 하나 살 사람이 두 개 사게 되고 수요가 폭증을 해요. 근데 이게 연쇄작용을 해서 관심 없던 사람도 뛰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적인 수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 공포 수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신규 시장에서 진입하는 공급 역할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요를 멈춰버려요. 매수 수요를. 그러면 시장이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팔기 위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네네. 수요자들이 절대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미분양 추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미분양이 얼마만큼 늘어가는 추세에 있느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고정해 놓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시점에 서울의 미분양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전해. 이거는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봐야 돼요. 추세적으로. 경쟁이 심하다가 경쟁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생겼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추세로 가냐?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하려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뒤에 내가 결국엔 팔 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팔 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분양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은 못 판다. 가격을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에 지금 나서려는 실수요자분들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같은 시기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내 집 마련에 좀 나서도 되나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상황에 구체적인 대입을 좀 해보면 좋거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연끌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연끌을 한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아야 되죠. 네. 네,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뭐 재작년 정도까지만 2%대였는데 지금 이제 주담대가 뭐 한 4% 조금 높은 데는 5%대 거의 두 배에서 두 배 반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7%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뭐 진짜 심한 경우는 뭐 10%도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예상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집을 지금 당장 사고 당장 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살고 있다라면 네. 2년, 3년 뒤의 상황을 어렵지만 네. 예측을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상황을 전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집값이 상승하면 금리 인상하는 거, 내가 고통스럽지만 네. 감내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요,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통이 2배, 4배가 돼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거의 수천 명 이상을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바닥권 2012년, 13년, 14년 이때거든요. 네.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2007년도에 집을 샀다가 2006년도에 샀다가 2005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팔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파셨네요. 예. 그러면 저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왜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팔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합리적인 걸 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 꼭대기예요. 네네. 꼭대기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꼭대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 바보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꼭대기에서 샀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는데 꺾인 거예요. 그리고 꺾이고 나서 이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진짜 눈물 없이 못 들 정도. 문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월급쟁이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처음 집을 살 때는 부담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300만 원, 4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자로 1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뭐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애 학원비도 보내고 다 썼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나가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학원 줄이고 외식 안 하고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팍팍하다 못하 생활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또 떨어졌어요. 며칠 자고 났더니 1억이 떨어졌대.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매일 싸우고 생활도 안 되고 집값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당하면 거의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실거주를 하는데 사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욕만 아니 실거주도 사지 말랜다. 네. 저는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 걸 봤고 분명히 하락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는 이렇게 사이클 상으로 지금은 꼭지에 있고 네, 꼭지입니다. 이제 하락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하락의 폭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한 경우는 5억도 되고 4억도 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산 집이 그게 되지 말란 법이 없고 물론 이제 한 2억 정도 떨어져서 8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내 집은 안 떨어질 거다. 그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입지. 입지 중요하죠. 네, 입지가 좋은 거는 안 떨어진다라는 네.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입지 좋은 게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 정말요? 네, 강남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 다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논리는 네, 강남은 지금 수요도 많고 네. 대출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수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아, 다 전세로 가요. 네네. 안 사요. 그렇죠. 안 사고 전세로 가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논리가 야 그럼 전세로 많이 가면 전세가 밀어 올릴 거 아니냐. 근데 뭐냐면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세가가 여기서 뭐 전세로 다 몰린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팍 올라가지도 않지만 슬금슬금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강남 없어요. 같은 경우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아, 그래서 수요가 없고 전세로 가더라도 계속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세가 매매에 영향을 주려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50% 미만이에요. 그럼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잖아요. 낡아서 그런 거죠? 낡은 아파트라. 낡은 것도 있고 많이 올라서. 아, 예를 들면 옛날에 6억, 전세가 3억. 네네. 이게 이제 6억짜리가 지금 한 15억이 됐잖아요. 근데 얘 3억짜리가 지금은 7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5억 대 7억. 그럼 지금 50%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전세가는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매매는 상승장에서는 급등을 한다고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전세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되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게 하락장에서 어떤 방어 역할을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식으로 치면 네.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강남 삼성전자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9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전자가 됐잖아요. 지금 5만 전자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 떨어졌냐?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쵸. 테슬라. 팔면 바로 받는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팔리죠. 테슬라 지금 1,300달러에서 지금 뭐 얼마가 됐죠? 700달러 대인가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해서 안 떨어진다라는 등식을 성립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하는 거는 사이클이에요. 시장이 방향을 선회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면 거기에서 예외인 건 하나도 없다라는 지금까지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실수요자분들에게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오희나 기자였습니다.